한국. 그 나라가 어떻게 나를 살린다는 거냐? 평생 의사 아들들만 자랑하며 딸을 하녀처럼 취급했던 아버지. 그런데 말기 간암 선고를 받고도 두 아들마저 수술을 외면합니다. 끝내 절망에 빠진 그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딸이 제안한 곳은 바로 한국 병원이었습니다. 결국 죽음 앞에서 한국행을 선택한 그는 한국에 오자마자 뒤집어지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소피아예요. 소피아 로렌츠. 독일 함부르크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여러분이 독일하면 떠올리는 그런 집에서 살았습니다. 엄청 큰 저택이죠. 정원도 넓고 차고엔 벤츠가 2대나 있고요. 친구들이 우리 집에 오면 항상 와, 부자네 하면서 부러워했어요. 하지만 집이 크다고 마음까지 따뜻한 건 아니더라고요. 아버지는 독일에서 제일 큰 의료기기 회사 사장이었어죠. 아침 6시에 일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오는 게 일상이었죠. 집에 있을 때도 항상 전화를 받거나 서류를 보고 계셨습니다. 조용히 해라, 아버지가 일하고 계시잖니. 어머니가 항상 하시던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아버지 앞에서 숨소리도 조심했어요. 아, 저한테는 오빠가 둘 있어요. 한스 오빠랑 프리츠 오빠. 둘 다 저보다 5살, 3살 위에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아버지는 오빠들을 보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셨죠. 우리 아들들은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오빠들이 시험에서 1등하면 아버지는 온 가족을 데리고 비싼 레스토랑에 갔어요. 선물도 사주고 친척들한테 자랑 전화도 하고요. 그런데 저한테는 달랐습니다. 저도 공부를 잘했어요. 반에서 1등도 많이 했고 피아노도 잘 쳤어요. 시 대회에서 상도 받고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도 1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별로 관심이 없으셨어요. 응, 그래. 잘했다. 딱 이 정도였어요. 오빠들한테 하시던 것처럼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자랑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래도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상 받으면 정말 기뻐하셨죠. 저를 꼭 안아주시고 우리 소피아가 최고야 하면서 뽀뽀도 해주셨어요. 어머니가 있을 때만 저는 진짜 딸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끔찍한 일이 저희 가족에게 일어났습니다. 제가 11살 때였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감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더 아프셨어요. 얼굴도 창백해지고 머리카락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방암이었죠. 병원에 입원하신 어머니를 매일 보러 갔어요. 아버지는 바쁘다고 거의 오지 않으셨어요. 오빠들도 학원 간다고 가끔만 왔어요. 그래서 저 혼자 어머니 곁에 있는 시간이 제일 많았어요. 소피야, 엄마가 없어도 씩씩하게 잘 살아야 해.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저는 어머니가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몰랐어요. 어머니는 나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도 저 혼자였어요. 병실에서 어머니 손을 잡고 있는데 갑자기 손이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때 알았어요. 어머니가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걸. 울면서 아버지한테 전화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갈게 조금만 기다려. 하지만 아버지가 오신 건 2시간 뒤였어요. 회사 일을 마저 하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장례식 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아버지 회사 사람들, 친척들, 어머니 친구분들 모두 슬퍼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아버지는 눈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셨거든요.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저를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소피야, 이제 내가 집안일을 해야 해. 어머니가 하시던 일들 말이야. 그때 저는 겨우 11살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제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버지와 오빠들 아침 준비하고 학교 갔다 와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저녁 준비하고 어머니가 하시던 모든 일을 제가 해야 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요리하는 법도 모르고 빨래하는 법도 몰랐거든요. 실수하면 아버지가 화를 내셨어요. 제대로 못하면 하지 마. 그럴 때마다 방에 들어가서 몰래 울었어요. 어머니가 그리웠죠. 그렇게 몇 년이 지났어요. 저는 완벽한 가정부가 됐어요. 음식도 잘 만들고 집도 깨끗하게 치우고. 하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고등학교 때 피아노 콩쿠르에서 1등을 했어요. 정말 큰 대회였어요. 독일 전국에서 온 학생들이 참가했거든요. 저는 너무 기뻤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생각하면서요.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제가 피아노 콩쿠르에서 1등 했어요. 아버지는 신문을 보시면서 대답하셨어요. 그래, 수고했다. 그런데 저녁은 언제 준비되니? 그게 끝이었어요. 축하해주지도 않으시고 관심도 없으셨어요. 반면에 한스 오빠가 의대에 합격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온 집안이 잔치 분위기였어요. 친척들 다 불러서 파티하고 비싼 시계도 선물로 사주시고요. 그때 알았어요. 저는 이 집에서 딸이 아니라 그냥 가정부라는 걸. 고등학교 졸업식 날도 아버지는 안 오셨어요. 프리츠 오빠 의대 면접 날이라서요.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과 함께 사진도 찍고 꽃다발도 받는데 저는 혼자였어요. 그날 밤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 떠나야겠다고. 장학금을 받아서 뮌헨 대학교에 갔어요. 역사학과를 선택했어요. 아버지는 반대하셨어요. 의대는 왜 안 가느냐? 우리 집안은 의사 집안이다. 하지만 저는 의사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처럼 차가운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뮌헨에서의 생활은 처음엔 어려웠어요. 혼자 모든 걸 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자유로웠어요. 아무도 저한테 집안일 해라, 조용히 해라 하지 않았어요. 대학교 3학년 때 운명 같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독일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 한국이라는 나라, 전혀 모르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더 좋았어요.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곳.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요.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가려고 해요. 한국? 그 작은 나라에 가서 뭘 하겠다는 거냐?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한 일이었어요. 처음으로 아버지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가방 하나만 들고 두려우면서도 설레는 마음으로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정말 신기했습니다. 공항 안내방송이 한국어로 나오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독일어도 영어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소리였어요. 공항에서 나오는데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독일 사람들보다 키는 작았지만 왠지 모르게 다들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활기차 보였죠. 교환학생 담당자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한국 이름으로 김민수 선생님이었는데 영어로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피아 씨. 한국에 온 걸 환영합니다. 정말 친절하셨어요. 독일에서는 처음 만나는 사람이 이렇게 밝게 웃으며 인사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거든요. 기숙사까지 가는 길에 서울 시내를 봤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높은 빌딩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네온 사인이 번쩍번쩍 빛나고 함부르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와, 정말 크네요. 제가 감탄하니까 김민수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내일부터 진짜 서울 구경을 해보세요. 기숙사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있는데 룸메이트가 들어왔어요. 일본에서 온 유미라는 친구였습니다. 영어를 잘해서 금세 친해졌죠. 한국 음식 먹어봤어? 유미가 물어봤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독일에서는 한국 음식을 먹을 기회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럼 내일 같이 나가자. 맛있는 거 많아. 다음 날 아침, 유미와 함께 학교 식당에 갔습니다. 메뉴판을 봤는데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 글자도 모르겠고 어떤 음식인지도 모르겠고. 이거 먹어봐.
유미가 김치찌개를 주문해줬어요. 빨간 국물이 팔팔 끓고 있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먹었는데, 와, 정말 매웠어요. 눈물이 날 정도로요. 어때? 맛있어? 유미가 웃으면서 물어봤습니다. 매웠지만 이상하게 계속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뭔가 중독적인 맛이었어요. 그날부터 한국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제일 어려운 건 언어였어요. 수업은 영어로 들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어를 써야 했거든요. 편의점에서 물건 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겨우 외운 한국말로 물어봤는데 사장님이 뭔가 길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냥 돈 내밀고 거스름 돈 받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2주 뒤에 운명 같은 만남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교환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튜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한국 학생과 외국 학생을 1대1로 매칭해주는 거였어요. 제 튜터로 배정된 학생이 바로 정민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가 아직도 기억나요. 학교 도서관 1층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었어요. 제가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키 큰 남학생이 다가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소피아 씨인가요? 목소리가 정말 부드러웠어요. 독일 남자들은 목소리가 좀 딱딱한 편인데 정민이는 달랐습니다.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민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그러면서 90도로 인사하는 거예요. 독일에서는 보통 악수를 하거나 가볍게 고개만 숙이는데 이렇게 깊게 인사하는 걸 보니까 신기했습니다. 정민이는 경영학과 3학년이었어요. 저보다 한 살 많았죠. 첫 만남에서 간단한 한국어를 가르쳐줬습니다. 안녕하세요는 인사할 때 쓰는 말이에요. 감사합니다는 고마울 때 쓰고요. 정민이가 차근차근 설명해줬어요.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독일에서 만난 선생님들은 틀리면 바로 지적하고 고쳐주려고 했는데 정민이는 제가 틀려도 웃으면서 기다려줬어요. 일주일 뒤 정민이와 함께 동대문 시장에 갔습니다. 정말 신기한 곳이었어요. 온갖 물건들이 다 있고 사람들이 큰 소리로 물건을 파는 모습이 독일과는 완전 달랐죠. 이거 얼마예요? 정민이가 시범을 보여줬어요. 그러고는 저한테 말했습니다. 이제 소피아 씨가 해보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따라했어요. 이거 얼마예요? 아주머니가 웃으면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머, 어디서 왔어? 한국말 잘하네. 비록 어색했지만 제 말이 통했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정민이가 옆에서 박수를 쳐줬습니다. 그날 저녁 정민이가 저를 한강으로 데려갔어요. 한강변에 앉아서 치킨과 맥주를 먹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맥주를 길에서 마시는 게 흔한 일이었는데 한국에서도 이렇게 자유롭게 마실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독일 이야기 해주세요. 정민이가 물어봤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차가운 아버지,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 외로웠던 어린 시절. 정민이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어줬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 한마디에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독일에서는 아무도 제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았는데 정민이는 달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가족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마 소피아 씨도 여기서는 진짜 가족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때부터 정민이와 만나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한국어 공부는 핑계였고 사실은 함께 있는 게 좋았어요. 정민이는 항상 다정했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면 위로해주고 기뻐하면 함께 기뻐해줬어요.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정민이 부모님을 만나자고 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소피아 씨 만나보고 싶다고 하세요. 처음엔 무서웠어요. 독일에서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나는 건 정말 격식적이고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정민이 부모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손을 잡고 반갑게 인사하셨어요. 어머, 정말 예쁘네. 우리 아들이 맨날 소피아 이야기만 하더니.
아버지도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독일에서 왔다면서요? 멀리서 고생했겠어요.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됐습니다.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갈 때쯤 정민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소피야, 한국에 남을 거예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독일로 돌아가서 짐을 정리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어 학원에서 일자리도 구했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영어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면서 정민이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어요. 매일이 행복했죠. 아침에 일어나면 정민이가 커피를 내려주고 저는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독일에서는 혼자 모든 걸 해야 했는데 여기서는 누군가 저를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정민이는 제가 힘들어하면 등을 토닥여주고 기뻐하면 함께 웃어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무거운 게 있었어요. 아버지한테 연락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벌써 몇 년째 연락을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독일을 떠날 때도 제대로 된 인사를 하지 못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정민이와 함께 한강공원을 걸으면서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정민아, 나 아버지한테 연락해야 할 것 같아. 정민이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많이 고민됐구나.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그냥 안부 인사를 할 건지, 아니면 한국에서 살고 있다는 걸 알려야 할지. 결혼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살 수는 없잖아. 정민이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소피아가 편한 대로 해. 나는 언제든 괜찮아. 그날 밤, 오랜 고민 끝에 독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독일은 오후 시간이었어요. 벨소리가 몇 번 울리고 나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로렌츠입니다. 몇 년 만에 듣는 아버지 목소리였어요. 여전히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소피아예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지가 놀랐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래. 오랜만이구나. 어디 있니? 한국에 있어요.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이라고? 아직도 그 나라에 있는 거냐? 아버지 목소리에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제가 정말 바보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네, 여기서 영어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혼할 사람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긴 침묵이 이어졌어요. 아버지가 심호흡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결혼이라고? 한국 사람과? 네, 정민이라고 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때 아버지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소피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알고 있니? 로렌츠 가문의 딸이 아시아에서 영어나 가르치면서 산다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역시 아버지는 변하지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여기서 행복해요.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살고 있어요. 행복? 내가 뭘 안다고 행복이라고 하니? 한스와 프리츠는 이미 최고의 의사가 되어가고 있어. 그런데 넌 뭐냐? 아버지는 계속해서 화를 냈습니다. 오빠들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독일에서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 길게 이야기하더군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 나라에서 뭘 할 수 있겠니? 거기 사람들이 너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줄 것 같으니 넌 결국 혼자가 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굴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한 번도 제대로 된 딸로 대해주신 적이 없잖아요. 여기서는 저를 소피아로 봐줘요. 가정부가 아니라요. 아버지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다시는 내게 연락하지 마라. 넌 이제 내 딸이 아니다. 뚝. 전화가 끊어졌어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민이가 달려와서 저를 안아줬어요.
괜찮아, 소피야. 다 괜찮을 거야.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아버지한테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정민이와 그의 가족들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요. 정민이 어머니는 제가 우울해하는 걸 보시고 자주 집으로 불러서 맛있는 음식을 해주셨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독일에서는 먹어본 적 없는 따뜻한 음식들이었어요. 소피야, 가족이라는 게 꼭 피가 섞였다고 가족인 건 아니야. 마음으로 통하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지. 정민이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6개월 뒤 정민이와 결혼식을 올렸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정민이 가족과 친구들이 모두 와서 축하해줬습니다. 독일에서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역시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한스 오빠와 프리츠 오빠가 깜짝 선물을 보내줬어요. 결혼 축하 카드와 함께 언제든 힘들면 연락하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빠들만큼은 아직 저를 생각해주고 있다는 게 고마웠어요. 결혼 후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정민이와 함께 작은 영어 학원을 차렸어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생활도 안정됐습니다. 한국어도 많이 늘어서 이제는 시어머니와 김치를 담그면서 수다도 떨 수 있었어요. 명절 때마다 정민이 친척들과 모여서 밥을 먹고 윷놀이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이런 게 진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생각은 가끔씩 났지만 이제는 예전만큼 아프지 않았어요. 여기서 새로운 가족을 만났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스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침 일찍이었는데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소피야, 아버지 일로 연락했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대충 짐작이 갔어요. 무슨 일이에요, 오빠? 아버지가 많이 아파. 간암이야. 그것도 말기.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무리 서운한 일이 많았어도 아버지는 아버지였거든요. 얼마나 심각한데요? 한스 오빠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사로서 솔직히 말하면 6개월 정도. 간 이식 말고는 방법이 없어. 그럼 오빠들이 해주면 되잖아요. 오빠들 둘 다 의사인데. 그때 오빠가 말을 끊었어요. 소피야, 우리는 안 돼. 위험성이 너무 커. 우리한테는 환자들도 있고 가족도 있어. 순간 화가 났습니다. 평생 아버지 자랑이었던 아들들이 정작 아버지가 아플 때는 외면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떠난 후로 아버지는 내 이름도 꺼내지 않았어. 완전히 없는 사람 취급이야.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동안 저를 버렸던 아버지가 이제는 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된 거잖아요.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정민이가 걱정해서 자꾸 물어봤지만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한강을 걸으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저를 딸로 인정하지도 않았던 아버지를 위해 제가 뭔가를 해야 할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아버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일주일 뒤 결심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어요. 벨소리가 길게 울리다가 아버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예전보다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누구지? 아버지. 저예요. 소피아예요. 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갑자기 연락했니? 한스 오빠한테 들었어요. 아버지가 많이 아프시다고. 아버지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동정하러 전화한 거냐?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도움? 내가 나한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니? 내 인생에서 나가라고 했잖니.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지만 예전보다는 힘이 없었어요. 그래도 아버지잖아요. 마지막으로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요. 긴 침묵 끝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알겠다. 집으로 와라.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정말 독일로 가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정민이는 처음에 걱정했지만 결국 저를 이해해줬어요.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해. 10년 후에도 괜찮을 결정을 하는 거야. 그렇게 저는 8년 만에 독일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과연 아버지와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함께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와는 정반대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었다면 이번에는 과거와 마주해야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정말 많이 아프실까? 저를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혹시 또 차갑게 대하시면 어쩌지? 독일에 도착해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8년 전에 봤던 그 당당하고 위험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휠체어에 앉아 계신 아버지는 너무 많이 야위셔서 처음에는 알아보기도 힘들었습니다. 왔구나. 목소리도 예전보다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해져서 한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아버지 상태를 자세히 물어봤어요. 독일 의료진은 이미 포기한 상황이었습니다. 간암이 많이 진행됐어. 의사들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가 없다고 하더구나. 간 이식도 안 된대요. 나이가 너무 많다고. 위험성이 크다고 하더구나.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민아, 한국 의료기술이 어떨까? 특히 간 이식 같은 거. 갑자기 왜? 아버님 때문에. 응, 독일 의사들이 포기했다고 해. 정민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피아, 한국 의료기술은 정말 세계 최고야. 특히 간 이식은 아시아 1위고 세계에서도 톱3 안에 들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한국에서 치료받아 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버지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한국? 그 작은 나라에서 뭘 할 수 있겠니? 독일이 의료 선진국인데. 아니에요, 아버지. 한국이 이제 의료 강국이에요. 특히 간 이식 기술은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아버지는 믿지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민이가 보내준 자료들을 준비했습니다. 봐세요. 이게 서울대병원 간 이식 성공률이에요. 95%예요. 삼성의료원은 99%고요. 70세 이상 고령 환자도 90% 이상 성공해요. 아버지가 자료를 자세히 보시더니 놀라셨어요. 이런 수치가 정말 가능한가? 네, 한국은 IT 기술과 의료 기술이 결합해서 놀라운 발전을 했어요. 로봇 수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며칠 동안 더 많은 자료를 보여드렸어요. 한국 병원들의 최신 시설, 의료진의 실력, 외국인 환자들의 후기까지. 한국에 치료받으러 오는 외국인이 연간 50만 명이 넘어요. 중동 왕족들도 한국에서 수술받아요. 마침내 아버지가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럼 한번 가볼까? 어차피 여기서는 희망이 없다고 하니까. 정민이가 미리 서울대병원 국제진료센터와 연락을 해뒀었어요. 메디컬 투어리즘 담당자가 공항 픽업부터 모든 걸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아버지와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정말 한국에서 나을 수 있을까? 아버지가 계속 의심스러워 하셨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차이를 느꼈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휠체어와 전용 차량으로 마중 나와 있었어요. 독일에서는 볼 수 없는 세심한 서비스였습니다. 와,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해주는구나. 서울로 가는 길에 아버지가 창밖을 보시며 감탄하셨어요. 이 도시가 이렇게 현대적이었나? 고층 빌딩이 독일보다 많네. 한국은 정말 빠르게 발전했어요. 특히 의료, IT 분야는 세계 최고예요. 서울대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정말 놀라셨습니다. 병원 규모와 시설이 독일 어떤 병원보다도 크고 현대적이었거든요.
이 병원이 언제 지어진 거니? 계속 증축하고 최신 장비로 교체해요. 한국은 의료시설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첫 진료에서 담당 교수님이 아버지 상태를 꼼꼼히 검사하셨어요. 독일에서 가져온 모든 자료를 분석하시더니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충분히 수술 가능합니다. 저희는 이런 케이스를 연간 300건 이상 다룹니다. 아버지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독일에서는 너무 위험하다고 했는데요. 한국은 간 이식 분야에서 세계 1위입니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 환자 수술 성공률이 95%를 넘어요. 교수님이 자신있게 설명해 주셨어요. 로봇 수술 시스템과 3D 영상 기술을 사용하면 훨씬 정확하고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습니다. 병원을 둘러보면서 아버지는 계속 감탄하셨어요. 최첨단 로봇 수술실,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무균 시설까지. 독일 대학병원에서도 이런 시설은 못 봤어. 검사 결과 제가 기증자로 완벽하게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수술도 일주일 후로 빠르게 정해졌습니다. 독일에서는 수술 대기만 몇 개월 걸린다고 했는데 여기는 정말 빠르네. 수술 당일 한국 의료 시스템의 체계성에 감탄했습니다. 수술실에서 벌어지는 모든 과정을 가족들이 별도 모니터로 지켜볼 수 있었어요. 화상통화로 지켜보던 한스 오빠와 프리츠 오빠도 놀라워했어요. 소피야, 이런 시스템은 독일에도 없어. 한국이 이렇게 발달한 줄 몰랐다. 수술은 예정 시간보다 빨리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수술이 완벽하게 됐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좋은 결과예요. 회복 과정에서도 한국 의료 서비스의 차이를 확실히 느꼈어요. 간호사들이 24시간 세심하게 돌봐주시고 한국어를 못하는 아버지를 위해 통역 서비스도 제공됐습니다. 간병사 시스템도 정말 좋네. 독일에서는 이런 서비스 받기 어려운데 아버지가 하루하루 눈에 띄게 좋아지셨어요. 의료진도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고 하더군요. 2주 후 퇴원할 때 아버지가 담당 교수님께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선생님 덕분에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한국 의료진 정말 대단해요. 한국에서 치료받기로 결정하신 게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병원을 나와서 서울 시내를 구경하는 아버지 모습이 신기했어요. 고층 빌딩들과 최첨단 시설들을 보시면서 계속 감탄하셨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구나. 내가 한국을 너무 무시했어. 정민이 부모님을 만나 뵈었을 때 아버지가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셨다고 하셨어요. 한국이 이렇게 선진국인 줄 몰랐습니다. 의료기술은 독일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소피아가 이런 나라를 선택한 이유를 이제 완전히 이해합니다. 한 달 후 아버지가 놀라운 제안을 하셨어요. 소피아, 나도 한국에서 살고 싶다. 한국이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인 줄 몰랐어. 의료 시스템 세계 최고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그렇게 아버지는 한국에서 지내게 되셨습니다. 아버지는 한국 생활에 완전히 빠지셨어요. 한국어 공부도 시작하시고 한국 문화에도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독일 지인들에게 전화하실 때마다 한국 자랑을 하셨어요. 한국 의료 기술이 독일보다 10년은 앞서 있어. 내가 살아있는 게 그 증거야. 한스 오빠와 프리츠 오빠도 자주 한국에 놀러와요. 오빠들도 한국 의료 시스템에 완전히 감탄했습니다. 소피아, 우리가 한국을 무시했던 게 정말 부끄럽다.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이네. 어느 날 저녁 한강에서 아버지와 함께 야경을 보면서 대화했어요. 소피아, 내가 이 나라를 선택한 안목이 정말 대단했다. 왜요? 한국은 미래가 있는 나라야. 기술도 발달했고, 사람들도 따뜻하고, 의료 시스템도 세계 최고고.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이 있어. 포기했던 환자도 살려내는 나라잖아. 맞아요. 한국은 정말 희망의 나라예요. 의학적으로 포기했던 아버지를 살려내고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준 나라입니다. 지금 아버지는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한국 드라마도 보시고 한국 음식도 좋아하시고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세요. 한국에 와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몸도 마음도 건강해졌어.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우리 가족에게 기적을 선물해준 것처럼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희망이 전해지길 바라요.